중세 미술은 미술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무게나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기묘하게 멋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이 거대한 달팽이와 맞서 싸우거나 남근 나무,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의문스러운 여성들이 등장하는 등 중세의 그림, 필사본, 교회들은 기괴함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설계 원칙이었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의외로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기괴한 괴물들, 섬뜩한 장면들, 그리고 중년 회계사처럼 보이는 아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제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15세기 수도사라고 상상해보세요. 성스러운 문헌을 필사하는 필사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이 밀려오고 당신의 마음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 앞에 있는 페이지에 당신이 방금 그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작은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아니요, 그건 수도 원장입니다. 그가 막 들어왔고 당신이 방금 만든 그 괴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상적인 카드게임 브라자와이의 정확한 전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친 중세의 여백 사파를 고급 질감과 인쇄 품질로 카드에 인쇄하여 사용하는 혼돈스러운 중세 파티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우스꽝스러운 꼬마 카드 한 장과 매우 진지한 인용문 카드 한 장을 받고 왜 그렇게 중요한 구절 옆에 그런 터무니없는 괴물을 그렸는지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이파인 게임즈는 최근 브라더와이 1.5판을 출시했으며 이 판에는 더 부드럽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게임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규모의 모임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저희 미디벌 매드니스에서처럼 중세 필사본 여백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의 인디 솔로 제작자는 영국에서 제가 있는 곳과 꽤 가까운 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이미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이 게임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곧 유럽 전역에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브라더 Y 구매로 미디벌 매드니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게임을 구매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게임을 재미있게 플레이 중이라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미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의 환상. 그래서 이런 소름 끼치는 중세 아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중세 미술에 등장하는 이런 이상하고 불편한 아기 형상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평범한 아이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아기 예술을 묘사한 것이고 당시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신선을 점차 갖추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닌 채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술가들에게 진정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중세 화가들은 유아기를 묘사하는 데 제한된 시각적 관습만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이면서도 영원한 존재인 신성한 아이를 표현할 방법은 더욱 적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유명해진 작은 몸에 성숙하고 엄숙하며 세상에 지친 듯한 얼굴이 결합된 기이함이 탄생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설명 중 하나는 예술가들이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의 형태에 어른의 특징을 붙였거나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지혜와 권위를 지닌 작은 어른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기이하거나 아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시대의 신학적 우선순위와 예술적 한계를 반영합니다. 중세 예술가들은 현실적인 아기를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성, 성육신,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연체동물대. 중세 예술에서 가장 기이한 요소 중 하나는 여백 장식입니다. 이는 필사본의 가장자리에 숨겨진 생물, 농담, 그리고 작은 장면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 종종 요청했습니다. 즉 누군가는 남자가 엉덩이로 백파이프를 부는 그림에 큰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신성함과 우스꽝스러움이 한 페이지에 공존하는 멋지고 혼란스러운 조화가 되었습니다. 달팽이는 중세 여백 장식에서 놀랄 만큼 인기 있는 모티프였으며 종종 기사들과 사사적인 전투를 벌이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유럽 전역의 수많은 페이지에는 완전 무장한 전사들이 작은 조랑말만한 크기의 달팽이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이것이 기사도의 삶에서 아주 당연한 위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중세 예술가들은 이 연체동물과 기사 간의 드라마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일부는 달팽이가 프랑스인들이 비겁하다고 본 롬바르드족을 상징하거나 남성이 여성의 유혹과 싸우는 모습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습성 때문에 부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달팽이의 느리고 교활하게 위로 기어오르는 모습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을 풍자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단순한 설명도 있습니다. 중세의 필사본 장식가들이 유머 감각이 있어서 수도 원장이 보지 않을 때마다 그들끼리만 아는 농담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죠. 이 모티프는 너무 자주 등장해서 그 의미가 중세인들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기사와 달팽이의 대결 이야기는 중세 미술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인과 왕, 엄숙한 신학의 시대에도 필사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살인 토끼들. 오늘날 우리는 토끼를 귀여움, 복슬복슬함, 그리고 가끔은 초콜릿 달걀과 연관짓곤 합니다. 하지만 중세의 여백 사파에서는 그 부드러운 작은 토끼들이 훨씬 더 충격적인 존재로 변합니다. 유럽 전역의 필사본에서 필경사들은 토끼를 인간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괴롭히는 폭력적인 짐승으로 신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귀엽고 포근한 이미지는 잊으세요. 중세 미술에서 토끼는 정말 무섭게 그려집니다. 이 피에 굶주린 작은 녀석들은 기사들을 사냥하고 무기를 휘두르며 온갖 혼란을 일으킵니다. 스미스필드 데크리탈스라는 14세기 거대한 필사본 모음집에는 한 토끼가 남자를 헤드록으로 잡고 있고 또 다른 폭력적인 토끼가 그의 머리 위에서 철퇴를 휘두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여백 사파에서는 토끼들이 인간을 쫓고 도끼와 칼을 휘두르며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그들을 처형합니다. 마치 필경사들이 중세 유럽의 천적이 늑대가 아니라 토끼라고 집단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그것을 엄청나게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살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어떤 토끼들은 심지어 달팽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토끼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 드는 걸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살인 토끼를 기사도에 대한 풍자로 봅니다. 예술가들이 기사 계급을 조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일부는 이것이 자연 세계가 뒤집힐 것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중세의 사파가들이 단순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여백을 이용해 그것을 표현했다는 간단한 설명도 있습니다. 가졌다면 뽐매세요. 신라나 긱는 여성 성기가 강조된 벌거벗은 여성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대성당, 성, 교구, 교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건물들의 건축 장식의 그로테스크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에는 124개의 조각상이 남아있어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이 조각상들이 남성 형상이나 상징적인 인물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조각상들의 정확한 용도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제안해왔습니다. 타산의 상징성, 악을 쫓는 주술적 보호, 도덕적 경고, 심지어 풍자적인 논평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든 신라나 긱은 중세 석조 예술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 차례죠. 질 볼미슐레가 1835년에 프랑스의 부르주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 그는 곳곳에 작은 외설적인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그로테스크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말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둥근 엉덩이와 바지가 내려가 엉덩이 아래로 드리워진 이른바 불룩한 엉덩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미술사가 마이클 카밀이 아스니스의 정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랑스 서부의 살마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에서는
한 남성의 조각상이 성가대석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상의 코는 좌석 아래 고정돼 실제로 앉은 사람의 엉덩이를 맞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고딕 건물의 측면에서 돌출되어 빗물이 석조를 따라 흐르는 것을 막는 가고일들도 종종 엉덩이를 거리 쪽으로 내밀고 있으며 물이 그 엉덩이 사이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14세기 초에 제작된 갤레스턴 시 편집에는 우아하고 위험 있는 유니콘의 사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의 상징은 그 생물이 방귀를 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제 말은 그가 엉덩이에서 꽃을 내뿜고 있지만 결국 방귀를 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엉덩이에 집착했던 수많은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마세켓 시도서는 원숭이 비슷한 동물이 다른 동물 엉덩이에 파이프를 꽂는 그림이 있습니다. 13세기 프랑스 백과사전 그레이트 미러에는 수도사가 엉덩이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플란드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시도서에는 두 젊은 남성이 그릇에 대변을 보고 그 그릇이 한 여성에게 전달되어 그 여성이 그것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학자들은 그 장소를 학문의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이런 장면을 굳이 그리려고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 경건한 기도서에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웃깁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신체 기능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매우 달랐습니다. 대변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이나 위험과 같은 시선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배설물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고 비록 배설물이 분명히 불쾌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수는 많은 중세 도시와 마을 곳곳에 노천으로 흘렀으며 신체의 부산물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니라 풍경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방귀는 끝없는 농담의 원천이었습니다. 스트레인지 프루트 14세기판 로망드라 로즈에서는 수녀들이 포도송이를 따듯 나무에서 남근을 아무렇지 않게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남근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은 수녀는 따낸 후 작아진 남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암시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파가 글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페이지에는 수녀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파들은 장드 몽바스통이라는 여성에 의해 그려졌고 그녀의 남편이 글을 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망드라 로즈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장면들과 남성들이 뭐라고 점잖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기를 대놓고 드러낸 이미지들도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빳빳이 선 성기들이요.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중세 필사본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거대한 남근 하나가 12세기 법률 교과서인 데크레툼의 여백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초대형 거시기는 벌거벗은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남근 괴물은 스스로에게 꽤 만족해 보입니다. 중세 미술에서 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반드시 교회의 억압대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파들은 실제로 종교적 필사본에서 발견되었으며 음탕한 행위를 찬양하기보다는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예술가들은 나쁜 행동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시각적 언어에서는 충격, 유머, 그리고 과장이 강력한 교육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도의 지배자들. 예술에 관해서라면 중세의 기괴함의 왕은 물론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그의 대형 사면화 쾌락의 정원에서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괴물, 혼종 생물, 그리고 마치 꿈, 아니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에 휘말린 인간들을 그렸습니다. 천국, 지옥,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를 나타내는 세 개의 패널 각각은 기괴함, 기발함, 그리고 섬뜩한 유머로 가득 찬 작은 단편들을 통해 전달되는 알레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삼면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형상 중 하나는 이른바 나비 괴물입니다. 머리에서 날개가 돋아난 물고기, 얼굴에 생명체가 거대한 검을 포로가 된 인간에게 꽂고 있습니다. 바른 곳에선 초록색, 회색 짐승들이 쓰러진 기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는 오리가 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고 인간들이 유니콘 고양이를 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유니콘 고양이는 제 가위 눌릴 때 보이는 악마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맙소사. 다른 곳에서는 거대한 달걀이 벌거벗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거대한 바닷가재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새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한 남자를 통째로 삼키고 작은 검은 새들이 그의 엉덩이에서 날아나옵니다. 보슈의 초현실적인 세계는 경이로움과 기괴함이 공존하고 상징이 부조리 뒤에 숨겨져 있으며 모든 기이한 형상이 해석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보슈의 그림에 담긴 진짜 의미는 그의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들은 중세의 상상력이 결코 억제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중세 사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그림들이 현대인의 부조리한 것에 대한 사랑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괴한 장면들이 공감을 주는 건 그 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기이한 것에 대한 감상을 공유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세의 여백사파는 원조 병합 밈과도 같았으며 단지 픽셀이 아니라 기펜과 잉크로 그려졌을 뿐입니다. 미디이벌 매드니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중세 예술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고 오늘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중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직접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매달 보너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업로드된 모든 보너스 영상들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제 꽤 많은 영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말로 많이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멤버십과 패트리온 모두에 상위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을 선택하시면 매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